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18회 40번 문제입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가 15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18회까지 왔네요. 18회도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기출문제는 거의 유사한 문제, 비슷한 내용,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출문제 풀이를 할 텐데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알아도 최소한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들이 제 지도교수님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는 것을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많이 강조를 하신답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이 기출문제 패턴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효한 명신탁 약정에 관한 개업공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유효한 명신탁입니다. 유효한. 원래 명신탁은 무효죠. 명신탁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명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효한 게 바로 1번에 있는 것처럼 배우자 명신탁, 종중 명신탁, 종교단체 명신탁으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명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고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 명신탁입니다. 신탁자는 맡기는 사람이고요. 수탁자는 받을 숫자죠. 명의를 받는 사람 등기 명의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한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주점유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고요. 타주점유는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타주점유입니다. 따라서 자주점유만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수탁자는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자 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적극가담, 이게 중요하죠. 적극가담. 원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배임행위, 배임행위가 뭡니까? 배임, 임무를 배반하는 것, 배신하는 것 행위죠.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예, 유효하다 해서 X입니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유효하다 X입니다. 유효한 게 아니라 무효가 되겠다. 무효고요. 그러면 제3자가 지급한 매수자금이 무효가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지만 다만 그 불법성이 수탁자가 제3자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매수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돌려받을 수 있다가 사법고시에 출제됐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출제되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명신탁자는 명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지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죠. 유효한 명신탁이니까 해지가 가능합니다. 무효인 명신탁이라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겠죠. 지금 이거는 배우자 맹신탁, 종중 맹신탁, 문제가 유효한 맹신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효한 맹신탁이기 때문에 유효한 맹신탁입니다. 유효한 맹신탁. 따라서 유효한 맹신탁이니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에는 반환을 해지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답 4번이라고 했습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이 매수자가 지급한 매수자금 금원은 반사회 질서적 행위, 즉 민법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03조에 의해서 무효이지만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의지만 그 불법성이 수탁자에게 더 크다. 제3자보다는. 그러므로 매수자금은 돌려줘야 된다. 만약 매수자금도 돌려주지 않고 등기는 등기대로 수탁자가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안 돌려준다면 너무 수탁자만 현저한 이익을 받게 되고 제3자는 현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했는데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이 말은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이 말이죠. 1번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아니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아니한 이 말이 중요하죠.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인데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인데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또 이 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요.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이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복권됐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 자격 취소 3년,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만 결격사유고요.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죠. 집행유예, 답은 따라서 5번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가령 이를테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흔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유예기간인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다시 한번 보면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인데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요. 2번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모두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5번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고 징역형은 일을 시킨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돼야 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 예,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취소 모두 다 우리 애들이 남기 프린트 54번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증지,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요. 동그라미 6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증은 국토부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자격증에 보면은 시도지사 적혀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교부하고요. 처음에 교부했던 사람이 재교부도 하죠. 분실을 한 경우에.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중개업. 중개업이 되려면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이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직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장차 건축될 예정, 미래의 건축물이죠. 장차 건축될 예정인 건물, 미래의 건축물, 즉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입주권이라고만 나오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상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게 뭡니까? 소위 권리금이죠. 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 즉 주관적인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을 합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 관점에서, 즉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주관적이고요. 판단하는 게 주관적이고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손님 객자잖아요. 객실, 고객, 손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입니다. 따라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왜 중개행위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법 제30조 손해배상을 하려면 중개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을 하거든요. 중개행위가 아닌 거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판례가 뭐냐 하면은 손님이 실장한테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것을 실장이 떼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사장인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 네가 책임지라 나는 중개사무소 믿고 맡겼다 이렇게 하니까
사장인 교육공개사 하는 말이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 내가 돈 대고 가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판사는 객관적, 즉 손님 입장, 의뢰인 입장에서 보아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된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협회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